지난 시간에 쌤이 실수로 인강을 못 찍어서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인강 촬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2월 27일 토요일 진행했던 문학이라는 거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러면 바로 딴소리 없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페이지 50페이지에 있는 고전 시가부터 들어가면 요거는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살펴봤더니 보기 지문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지문으로 들어갔더니 가라고 해서 줄글이 엄청 길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은 보기 대신에 이렇게 가에 아예 대놓고 보기가 크게 줄글로 이루어졌다는 거 생각하고요. 바로 읽으면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가 힌트라고 봐주시면 돼. 자, 그러면 읽어보면 우리가 배울 방홍시어는 신음이 광해군 때 정쟁에 연루돼서 김포로 추방당한 뒤에 묶어줍니다. 정치적 좌절감, 소외감, 세상에 대한 염증과 대결 의지 요것들을 토로한 연작실에 그러면은 이 내용 안에 이러한 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정쟁에서 물러나게 된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드러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작품의 창작 동기는 그가 남긴 어떤 책의 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전원으로 돌아왔대. 그럼 이까지 읽었을 때 벌써 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위에서 읽었더니 정치에서 어쨌든 어떤 일에 휘말려서 돌아오게 됐대. 그럼 우리 정치를 속세라고 본다면 내가 돌아온 전원은 자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겠지? 자연. 자, 그럼 내가 있는 공간이 자연, 전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세상이 진실로 나를 버렸대. 그럼 이때 세상은 속세로 봐도 되는 거 맞겠네?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속세는 나를 버렸고 나 또한 이 속세에 진력, 힘이 다했대요. 그리고 되돌아보면 지난날의 부귀, 공명 이런 거 다 어디서 추구하는 거야? 속세에서 추구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런 속세의 가치들은 한갓, 겨, 쭉정이, 두엄풀 같이 쓸데가 없는 거래. 그럼 속세에 대한 약간 거부감 같은 것들 드러난다는 거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사물에 접해 노래하는 것은 마치 풍부라는 사람이 수레를 내려서 호랑이를 잡는 그런 쓸모없는 용기를 못 버리는 병과 같대. 자,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사물에 접해 노래하는 건 병과도 같은 거다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 드러나는 거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울 방홍시어는 30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중요하지 계절 변화라는 시간적 흐름이 드러날 거래. 그러면은 여기서 말 안 해도 우리는 계절 드러나는 혹은 시간이 드러나는 그런 표지 체크해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와 같은 시상전개의 틀은 곳곳에 등장하는 말했지 시간 관련 표지요. 이런 거 체크를 해달래요. 자,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연물 동그라미 쳐주시고 작가는 이 자연물을 소재로 활용을 해서 시간적 배경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정서를 드러낼 거래. 그럼 요거 우리 자연물을 통해 정서 드러내는 거 객상이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가는 이유가 뭐야? 내신에서는 객상 찾으라는 거 무조건 나올 거니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일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일수입니다. 산촌에 눈이 오니까 돌길이 묻혔어라. 그럼 여기서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얘들아 산촌이 어디야? 우리가 아까 어디로 돌아온다 했어? 자연으로 온다고 했으니 산초는 자연, 내가 있는 전원일 거고 그지? 자, 그리고 이때 눈이라는 자연물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좀 보자. 눈이 오니까 돌길이 묻혔어. 그럼 밖으로 나갈 수 없겠네. 그러니 이때 눈의 의미는 단절이죠, 단절. 자, 속세와 혹은 내가 지금 이 자연에 있는 곳과 다른 곳과의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 그리고 간단하게 접근하면 눈 자체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것도 맞지. 두 가지 체크 좀 해주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시비를 열지 마라. 그럼 시비라는 거 쌤이 색깔을 칠해놓기는 했지만 맥락으로 보면은 열지 말아야 할 것. 그럼 열고 닫을 수 있는 거 시비는 문이라는 거 알 수 있어. 하지만 요거 웬만하면 좀 알아두세요. 맥락에 따라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시비 그 자체는 사립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립이 뭐냐면 뭐 사립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대나무 그냥 나무 같은 거 엮어서 만들어 놓은 자연 안에서의 문을 의미해요. 시비의 문의 의미 있다는 거 좀 기억해줘. 자, 그러면 살인문을 열지 마. 그럼 이것도 역시나 위에서 말했던 단절의 이미지랑 좀 이어진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네. 안 여니까 안 나가게 되는 거니까 단절 써주시고요. 그리고 날 찾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있다고 없다고? 없어. 그러니 여기는 설의법이 드러나고 나 찾을 사람도 없어. 그리고 밤에 일편명월 저기서 우리
달 월자만 읽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우리 밤중에 이 달이 그 벗인가 하노라라고 해서 달만 내 친구다, 달이 내 친구네 의인법 쓰고 있으면서도 이 공간에 대한 어떤 만족감 드러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쉽게 말해서 우리 일수에서는 밖이랑 단절됐어. 그래서 자연 안에서의 그 자연 친화적인 사상이 드러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수로 넘어가면 초모, 풀과 나무가 다 매몰됐대. 그러면 우리가 맥락으로 읽었을 때 이 풀나무가 매몰될 만한 그 뭐에 의해 매몰됐다? 위에서 본 것처럼 눈이 와서 여기도 매몰됐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네. 그럼 모든 것이 다 묻혔을 때 송죽만 푸르대. 그러면 요거 대조법인 거 알 수 있지? 왜? 이 초목은 다 묻혔는데 얘만 묻혀도 푸르게 있으니까 대조라는 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고전에서 소나무, 대나무 항상 지조와 절개 얘기했다는 것도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면 돼. 자, 그리고 바로 밑에를 보니까 풍상, 이때 상은 설이 상자입니다. 풍은 너네들이 알고 있는 바람이야. 그럼 바람과 설이는 쌤이 바로 세모를 칠게. 그럼 맥락 없이 이거를 부정적인 걸로 봐도 될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일단 얘들아 송죽이 지조와 절개잖아? 얘도 지조와 절개로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관습적으로 그래 왔어. 고전에서부터 쭉 대나무, 소나무는 눈이 왔지만 그것을 뚫고 푸르름 자신의 뭔가 자신의 속성을 변치 않고 가진다라는 의미에서 지조절개예요. 그러면 왜 밑에 있는 것까지 단언할 수 있느냐? 항상 지조와 절개라는 어떤 덕성이나 그런 속성을 얘기할 때는 항상 고난과 시련이 있어줘야 돼. 변치 않을 거야. 뭐가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그래서 항상 지조절개를 나타내는 말 근처에는 부정적인 어휘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무튼 이 지조절개가 있어. 그리고 또 고난이 있을 때 너는 무슨 일로 혼자 그렇게 푸르니? 그럼 이때 너는 위에 동그라미 쳤던 송죽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 놓고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더라, 됐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성이연이 요거는 물결 밑줄 해주시고요. 이때 성은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본성이니까 물어서 무엇하리. 그럼 정리해보면 위에 말했던 지조절개, 이 송죽과도 같은 게 내 본성과도 같은 거야. 그럼 얘들아 본성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물어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내 본성처럼 지조절개가 있는 거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조절개 이거 떠올려주면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육수로 가면 어젯밤 눈 온 후에 달이 쫓아서 비추었다. 그럼 눈 우리 요거 보고 또 계절감 찾아주면 될 거고. 그리고 이때 달 당연히 시간적인 배경 밤이라는 것도 확인을 해주면 돼요. 시간 표지어 좀 꼼꼼하게 보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달이 좋은 건지 한번 보자. 눈이 온 후에 달빛이 맑음이 그지없대. 그럼 달이 맑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 소재는 긍정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왜냐면 맑다고 하니까. 자, 근데 어쩌자고 천말 부은 여기저기 떠다니는 구름은 오락가락 하느냐? 그럼 얘가 자꾸 떠다니면서 뭐까지 가릴 수 있어? 그치? 우리가 위에 동그라미 쳐놨던 달까지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부정적인 시어구나 라고 봐주면 돼요. 그럼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서 달빛을 맑음을 가리려고 하던 저 구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 드러나겠지. 자, 그리고 이제 팔수로 가면 석가래, 기둥,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수감목이야. 얘들아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해줘. 얘는 초가집입니다. 초가집. 그러면 초가집이 나왔으니까 위에 나오는 석가래, 기둥, 집의 재료가 된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다시 읽어보면 이 집의 재료였던 석가래가 기나 짧으나 혹은 기둥이 기울어졌으나 틀어졌으나 그러니까 뭔가 좀 제대로 된 집은 아닌 것 같아. 됐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 이 초가집이 작은 것을 비웃지 마라. 누군가가 비웃었나 봐. 자,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고 만산나월 산 가득 달빛이 비추는 것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아, 그러면 이 집이 제대로 되진 않았고 또 조그만한 집이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이 달과 또 자연 이거 전부 다 내 거다 라는 만족감이 드러나 있네. 그럼 옆에다가 안분지족 하나 써줄게. 안분지족, 항상 족 생각하라고 했어. 만족하는 태도. 자, 그러면 팔수도 됐고요. 팔수도 됐고. 그리고 우리 팔수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 정도만 나왔네. 그러면 14수로 또 가볼게요.
자, 시비가 없은 후이라 여기도 시비가 나왔어. 우리 맨 위에 있었던 그 시비는 살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맥락에서 열지 마라 닫아라 라는 그런 맥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시비는 문이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을 겨. 근데 이 시비는 이것도 기억해줘. 그리고 얘는 한자까지 보세요. 이때 시비는 옳다 그르다 라는 뜻인데 옳고 그름이야. 그리고 얘는 항상 어디에 쓰이냐면 네 말은 틀리고 내 말은 맞다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는 거 다 어디서 하는 거야? 정치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비가 나오면 그 자체로 속세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속세. 그리고 얘들아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가에서 길게 읽었던 거 우리 정치적 소외감 요런 얘기 했으니까 당연히 속세에서 정치판에서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막 요런 거 얘기했던 그런 것까지 같이 이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옳고 그름이 없는 후다. 그러니까 속세가 이런 거 다 멀리하는 후라서 영욕이 다 소용이 없다 상관없다 라고 말하네. 그러면 이때 영욕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세모 쳐주면 되겠네. 됐죠? 뭐 영화로움과 욕됨 이런 거라는데 뭐 얽매이는 그런 속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검은고와 책을 다 본 후에 이 몸이 한가해요. 내 지금 상태도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백구야 이거 중요하지 얘들아? 백구 별표까지 하나 쳐주시고 백구는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도 계속 내신으로 만났던 애입니다. 그리고 이 백구는 흰 갈매기 맞지? 흰 갈매기. 그리고 맨날 자연 친화 사상에서 나왔던 애잖아. 그리고 얘는 고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라고 했어. 어떤 어부가 바닷가 갔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은 그냥 밖에 나가볼까 하고 갔더니 흰 갈매기가 내 주위에 와서 같이 놀아줬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에 이 어부가 오늘은 나가가지고 갈매기 몇 마리 잡아볼까 하고 욕심을 가졌더니 이 갈매기들이 내 주위에 오지 않았다라는 겨. 그럼 이 고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욕심 가지지 마. 자연 안에서 모든 것이 그냥 욕심 없이 너도 나고 나도 너고 이렇게 서로 나눠야 하는 그런 것들 얘기해주고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런 고사 전부 다 쭉 들었지만 기억해야 되는 건 백구는 흰 갈매기야. 그리고 이때 흰 갈매기 하면 같이 떠올려줘야 되는 게 무라일체. 그 자연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욕심 없는 마음으로 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무라일체 사상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줬으면 됐습니다. 자, 꼭 기억해. 자, 그러면 어쨌든 내 몸이 한가한데 흰 갈매기야. 욕심을 잊은 것은 너와 나인가 하노라 하면서 진짜 욕심 잃은 거 너나 똑같다. 무라일체 사상 나오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백구 나오면 웬만하면 다 자연 친화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수로 가면 한식날에 비 온 밤에 우리 시간적 배경 또 나오네. 봄빛이 다 퍼졌다. 그럼 우리 봄빛 요것도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왜냐면 계절적 배경. 그럼 아까는 겨울이었는데 이제는 봄이 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자, 봄이고요. 그리고 무정한 화류도 이때 화는 당연히 꽃화야. 그리고 류도 좀 웬만하면 외우세요. 특히나 화류, 꽃이랑 같이 엮여 있을 때는 버들 류자입니다. 그냥 풀과 꽃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무튼 이런 꽃과 버들나무도 때를 알아서 봄이 되니까 피었어. 근데 어쩌자고 우리의 임은 가고 아니 오는가? 자, 그러면 우리 임도 표시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꽃과 버들가지는 봄이 되니까 왔지. 근데 봄이 돼도 우리 임은 오지 않는데 그럼 둘의 관계를 찾으라고 하면 대조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꽃 때문에 우리 이미 안 온 게 더욱더 부각돼서 내 슬픔을 불러일으켜 주잖아. 그러니 이 화류는 객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맞지? 객상. 객관적 상관물. 자, 그리고 이거 넘어가기 전에 너네들이 궁금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때까지 막 정치 얘기하고 자연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임 얘기해. 그럼 임 나오면 우리 막 사랑, 이별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요거 쓴 사람, 아까 우리 가의 그 배경 지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정치판에 있다가 왔어. 그럼 그리워야 하는 딱 한 사람이 누구겠어? 정치하면서 두고 온 사람 중에 그리울 사람 임금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때 정치판에 멀어졌지만 우리 임금을 계속 그리워하는 마음까지도 같이 가주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수로 갑니다. 거의 다 끝나가지 왜 이렇게 기냐. 계속 가보면 창밖에 워석버석 이미신가 일어나 봤대. 그럼 워석버석은 어떤 소리가 났다는 거겠네. 음성상징어라는 거 하나 봐주시고
자, 그러면 창밖에 어떤 소리가 나서 나는 이미신가 하고 나가봤대요. 그랬더니 해란 해경 난 좁힌 좁은 길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그럼 임이 아니라 낙엽이었네 착각했다는 그런 상황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반응을 보니까 아이고 나의 간장 이 장기들이 다 끊어질까 하노라. 이미 너무 그리웠는데 이미 또 아니었어. 그러니 내 심지어 애간장이 다 탄다. 그리고 장기가 끊어질 만큼 되게 비통하다 슬프다 이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됐죠? 자, 그리고 이제 26수로 가면 꽃이 지고 이파리가 나네. 그럼 계절이 뭘로 바뀌었어? 여름으로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우리 계절의 변화, 다른 말로 시간의 경과라고도 합니다. 흘렀다고. 자, 아무튼 여름이 되니까 시절도 변했대. 풀 속에 있던 푸른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네. 모든 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누구라고 그 조화를 부려서 천변만화하는 거. 얘들아, 여기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고전에서 천만 요런 말이 들어가 있는 사자성어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 근데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과 만이 뭔데? 숫자잖아, 그치? 그리고 그 당시에 천과 만은 굉장히 큰 수였어. 그럼 어떤 긴 한자 속에서 천과 만이 들어가 있으면 수많은 이라고 읽어주세요. 수많은. 그리고 이제 남은 거를 조합해보면 수많은 변화하는 곳라고만 읽어주면 아, 여름이 돼가지고 누군가가 조화를 부려서 수많은 변화를 일으킬까 하면서 이 변화하는 자연에 대한 어떤 나의 감상을 드러내는구나 까지 가질 수 있는 거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시간이 흘렀다, 멋있다 이 정도로 봐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노래 이 부분 한번 가볼게요. 얘는 단독으로도 많이 나오고 내신으로도 실렸던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읽어보면 노래 삼긴 사람, 이때 삼기는 생기다, 만들다 라는 뜻이야. 만든. 노래를 만든 사람은 시름이 하도 할자 많기도 많구나. 일러서 다 못 일러, 이르다, 말하다 라는 뜻이야. 그럼 다시 말하다가 다 못 말해서 노래를 불러서 풀었을까? 진실로 그 시름이 풀릴 것 같으면 나도 그 노래 불러볼게. 자, 그러면 요것도 발상 재밌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말로는 시름이 안 풀려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풀었을까? 그게 된다면 나도 노래로 막 이 나의 시름을 풀고 싶다. 그래서 시름이 많다. 이게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노래의 기능을 보면 우리 갈등 해소 혹은 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답답함을 해소하는 매개체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안에 있는 지문은 됐고 밑에 있는 문제 쌤은 2번하고 4번 수업 시간에 풀었었어. 근데 나머지는 쉬우니까 너네들이 꼭 복습할 때 풀어보시고요. 4번만 쌤하고 같이 한번 좀 볼게요. 4번. 우리 가에 언급된 시간 표지어에 주목해서 나를 이해하라고 하는데 쭉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앞반이든 뒷반이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쭉 읽었는데 답이 없어. 다 막 틀린 말 같거든. 근데 이거는 빠르게 답만 한번 볼게. 혹시나 이거 안 푼 친구들은 잠깐 멈춰놓고 풀고 쌤 풀이 보세요. 자, 거꾸로 와서 5번부터 가면 26수에서는 꽃과 속잎, 그 다음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풀을 통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 근데 우리 26수에서는 임을 떠올리는 대상이 없었어. 그러니까 제끼면 되겠지. 그리고 17수를 가면 화류와 비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거 기억나지 얘들아? 봄이 돼서 꽃과 버들가지는 폈는데 임은 왜 안 올까? 답답하고 짜증나잖아. 근데 임에 대한 재회? 기대감? 아니지. 됐지? 자, 그리고 이제 3으로 가면 8수에서 만산나월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하면서 삶에 대한 무상감? 무상감은 허무하다는 거야. 인생이 왜 이럴까? 근데 여기서는 이게 다 내 거 같아서 좋다며. 그러니까 완전 틀린 거지. 그리고 2번으로 가면 눈을 통해서 겨울인 건 맞아. 근데 달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 이것도 기억나지 얘들아? 달빛이 맑음이 그지없어. 근데 이 구름이 왜 자꾸 왔다 갔다 가리려고 하냐라는 거기 때문에 좌절감 아니지. 우리 달빛 너무 예뻐. 긍정적인 대상으로 나온 거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답은 1번이야. 근데 애들이 왜 1번을 체크를 못했냐면 자, 1수 봅니다. 자연물인 눈을 통해 계절적 배경 드러내고 있는 거 맞지. 근데 달이라는 소재를 통해 화자가 처해 있는 고독한 상황을 드러낸대. 그러면 요거는 쌤이랑 같이 한번 좀 가볼게요. 얘들아, 달이라고 하면 어떤 시간이지? 달?
밤이지. 그치? 근데 이 밤에 왜 고독해? 근거를 찾아야 돼. 여기서 아까 우리 눈이 와가지고 막 막혀있으니까 단절의 매개체였고, 문 열지마, 나 여기 혼자 있는 거 좋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단절 느낌이 있었어. 하지만 고독이랑 이어줄 수 있는 거 이 부분이죠. 날 찾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것도 얘들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나는 속세가 싫어. 근데 자연에만 있으니까 너무 좋네. 단절돼서 좋아. 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굳이 나를 찾을 사람은 없잖아. 를 넣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정치에서 소외감, 아까 우리 가에서 본 그 맥락 따라서 아, 이 사람이 좋긴 좋아도 어떤 한편으로는 정치에서의 저절로 자동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떨어져 나온 거니까 거기서 고독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맥락으로 드러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되겠죠? 요거는 고독하다. 저거 날 찾을 사람. 요거랑 같이 생각을 해줘. 그리고 밤이니까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페이지 85쪽으로 가고요. 85. 여기서 우리가 지난 인강 속에서 83페이지에 있는 나는 했어. 나에서 굉장히 막 좌절적이고 절망적이고 우리 가족 힘들었고 고달프고 막 요런 내용 나왔었거든. 요거는 지난 인강 보면 되니까 뛰어넘고요. 4번에 있는 목계장터 요거 먼저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목계장터 옆에다가 주제부터 써주면 민중의 애환이야. 그러니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걸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힘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어딘가에 정착을 해서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게 좋을까?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좀 나온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밑에다가 정착하고 방랑하는 삶 사이에서의 갈등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목계장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작품이라 꽤 자주 나올걸? 그래서 내신도 많이 나왔던 거니까 꼭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하늘은 나한테 구름이 되라고 하고 땅은 나에게 바람이 되라고 하네. 그럼 일단 의인법 쓰이는 거 맞지? 얘네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 자, 그러면 한번 우리 판단해 볼게요. 구름과 바람은 정착이야, 방랑이야? 떠돌아다니는 거 맞지? 그러니 우리 방랑은 세모로 표시할게요.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구분하기 위해서 세모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청룡과 흑룡 색채어 쓰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색채어. 청룡과 흑룡이 흩어져서 비가 개인 나루에, 그럼 여기서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봐봐. 청룡과 흑룡이 흩어지면 비가 개인데, 비가 멈춘대. 그럼 얘네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쳐 있으면 비가 온다는 거지. 그럼 뭐가 뭉치면 비가 와? 그치, 구름이 뭉치면 비가 오겠지. 그래서 청룡, 흑룡은 구름을 비유한 표현이에요. 은유라고 써줄게, 은유. 자,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혹시나 내신에서 이러고 디테일하게 내면 물어볼까봐. 자, 무튼 이 구름들이 흩어져서 비개인 나루에 잡초나 일깨우는 바람이 되라네. 그럼 바람도 우리 방랑하는 존재니까 세모 쳐주시고요. 또 계속 읽어보면 백길이라고 서울 사흘 가면 목계나루라는 게 있나봐. 무튼 떠돌아다니는 거 얘기하는 게 맞겠지. 그리고 아흘에 9일 중에 나흘 4일 동안 찾아 박가분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을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 되라네. 그럼 이 박물장수는 백길로 서울 4일 가야 되고, 사흘이면 3일이네. 3일 가야 되고, 그리고 사흘 동안 아흘 사흘 이 동안은 또 화장품을 팔러 떠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박물장수도 역시나 방랑의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거 생각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결 밑줄 해놓은 서러운을 보면 아, 방랑하는 삶도 쉽지 않구나, 애환이 드러나는 삶이구나 까지 같이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니까 이번에 산은 나보고
들꽃이 되라고 강은 나보고 돌이 되라고 한대. 그럼 얘네들은 자유롭게 다니지는 못하지. 그래서 정착의 의미로 거꾸로 세모 표시 좀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살다가 산서리가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물여울이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그러면 요거는 산설이 맵차다, 물여울 모질다, 요거는 삶이 힘들다로 읽어주면 되는 거 맞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삶이 이렇게 힘들 때 저항하래? 아니죠. 어딘가에 숨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항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견디라고, 조금 견뎌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넘어가면 민물새우가 끌어넘는 토방 툇마루. 뭔가 이 툇마루가 넘친다고 하니까 풍부하고 풍요로운 느낌이 또 나기도 해. 이 토방 툇마루에 석삼년, 9년이네. 9년에 한 7일쯤 바보로 변해서 짐부리고 앉아시는 떠돌이가 되라네. 여기서도 질문이 많았던 게 떠돌이쌤 요거 방랑하는 거잖아요. 인데 지금은 여기가 포인트야 얘들아. 한 9년 동안 한 9년 중에서 한 7일은 아무 생각 없이 어딘가에 딱 앉아 있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포인트를 잡는다면 여기서도 이제 이쪽에서는 정착의 느낌으로 가져야 돼. 그리고 떠돌이는 엄격하게 따지면 세모가 맞기는 해요. 근데 약간 여기서는 잠깐 쉴 수 있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무튼 요렇게 되라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어떤 걸 결정했느냐 한번 보니까 하늘은 나에게 바람, 떠돌아다니라고 하고 산은 나에게 잔돌, 정착이 되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가면 결정한 건 없네요.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끝까지 갈등하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어떤 삶을 선택하더라도 민중의 애환은 있다는 것까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4번은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문제 반드시 풀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봐야 되는 백록담 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수업 시간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한 번쯤은 암기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어. 쌤이 이때까지 현대시는 전부 다 맥락에 따라서 읽고 외울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얘는 좀 꼼꼼하게 보세요. 왜냐면 나중에 봐서 까먹었을 때 되게 좀 난감할 수 있거든. 되게 낯설게 느껴질 거야. 그래서 백록담은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꼭 와줘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문제 3 보기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백록담에는 작가가 한라산의 정상인 백록담에 다녀왔던 경험, 요거는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옆에다가 기행시라고 써둘게요. 어딘가를 여행하면서 쓴 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는 묶어줍니다. 비유적 표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고요. 형식적인 거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지. 그리고 또 그 한라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형식을 드러낸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물결 밑줄. 또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대놓고는 말하지 않는데 뭔가 비유라든지 어딘가에 뭐 빗대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이것도 우리는 좀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화자는 한라산의 정상인 백록담의 맑고 깨끗한 전경을 묘사하고 또 거기서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면서 시상을 마무리할 거래요. 자신의 어떤 감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보기를 봤으니까 비유 나온다, 감각적 이미지 쓰인다, 묘사한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 어디가 일제강점기랑 관련됐을까까지도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1부터 가겠습니다.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꾹채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소모라는 건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 키가 점점 없어지고 있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있는 것들이 점점 안 보이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는 중이야. 그리고 한 마루 오르면은 허리가 또 사라지고 또 다시 한 마루 위에 보면은 그 모가지가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다 본대요. 누가? 그 뻐꾹채꽃이. 자, 그럼 우리 뻐꾹채꽃 막 얘한테 허리, 모가지, 얼굴 이렇게 사람한테 있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의인이라고 봐줄 수는 있겠지. 점점 올라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문.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은 정리해봐. 꽃무늬야, 꽃무늬. 자, 내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니까 꽃무늬처럼 판박힌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보면 요 밑에 막 꽃들이 피어 있는 게 마치 판박이 그냥 꽃무늬 문양으로 쭉 깔려 있는 것처럼 그냥
꽃의 패턴이 이렇게 느려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주면 돼. 이렇게 판박히고, 그리고 높은 데 올라왔더니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그만큼 춥나 봐. 뻐꾹책 키는 아주 없어지고 8월 한철에 흩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그럼 완전히 안 보여져. 그리고 또 하나, 성신할 때 이 성자 한자를 보면 요거 별성자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한자는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요걸 별이라고 해석을 해보면 이 높은 데서 봤더니 흩어진 별처럼 막 화려하게 막 난만하게 이렇게 꽃들이 펼쳐져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지? 그리고 산그림자가 어둑어둑하면 시간이 흘렀나 봐. 그러지 않아도 뻐꾹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져요. 근데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맥락. 여기 위에서 보니까 별들이 막 이렇게 막 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 그리고 제자리에서 별이 옮기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힘들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는 그 꽃의 모습이 마치 꽃무늬 판 같기도 하고 별들이 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끝.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로 가면 암고란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래. 암고란은 이러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게 약 같대. 왜 약 같은지 한번 봅시다. 이 열매로 목을 축이니까 나 아까 되게 기진맥진했다고 했지. 근데 이걸 먹고 마치 약을 먹은 것처럼 살아 일어섰다 라고 얘기를 하네. 그럼 지금 또 기운을 차렸다. 끝. 자, 그리고 3으로 가면 이때 백화는 자작나무래. 자작나무. 쌤도 잘은 모르는데 이 자작나무의 이름이 흰백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들 어디서 본 적 있을걸? 나무 중에서 막 새하얗게 막 긴데 막 하얗게 막 이렇게 서 있는 나무 있지. 그게 자작나무래.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검색해 보니까 이 자작나무들이 죽으면 하얘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요 맥락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 자작나무 옆에서 자작나무가 해골이 되기까지 산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얗게 될 때까지 살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이 자작나무처럼 하얘질 것이 생각해보면 흉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나도 죽어서 저렇게 하얘지겠지? 와, 근데 자작나무처럼 하얘지면 이쁘겠는데? 이게 다야. 됐죠? 말 되게 어렵게 하죠. 자, 그리고 나서 4로 가면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퉁이래요. 근데 거기에 도깨비꽃이 낮에도 혼자 무서워서 파랗게 질린다. 얘들아, 이것도 쉽게 말해볼까? 나 올라갔는데 도깨비꽃 있더라. 근데 파랗게 생겼어. 끝이야. 근데 여기서 굳이 혼자 무섭다, 의인법 같은 것도 쓰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로 가면 바야흐로 해발 6,000척 위에서 마소, 말과 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대. 사람을 봐도 겁먹지 않는데요. 그만큼 경계하지 않는 그런 조금 평화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말은 말끼리, 소는 소끼리. 근데 망아지는 엄마 소를, 송아지는 엄마 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져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말과 소도 서로 경계를 두지 않고 구분하지 않는 평화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하고 넘어가면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6으로 가면 자, 이번에는 첫 새끼를 낳는다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대. 힘들게 새끼를 낳았나봐. 얼떨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서 서귀포로 달아났대요. 어디 멀리 갔나봐.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 그러면은 아마 맥락으로 봤을 때 소가 새끼 낳다가 죽은 것 같아. 멀리 가버렸다는 게. 그래서 엄마를 잃은 송아지는 엄매 울었대. 말을 보고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메어 달렸대요. 엄마를 잃었으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겠지. 근데 우리 새끼들도 못에 털의 색깔이 다른 어미에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그럼 여기서 너네들이 떠올려줘야 되는 게 복이지, 얘들아. 요게 일제강점기에 쓰여졌다는 걸 보면 우리 새끼들도 털 다른 어미에게 맡겨진다? 그럼 일제강점기로 본다면 우리 민족들 막 일본한테 맡겨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은, 나중에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네. 그러면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어미를 잃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이 간접적인 부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7로 가면 풍란이 풍기는 향기. 풍란이 뭔지는 몰라도 후각적 이미지.
꾀꼬리가 서로 부르는 소리, 이번에는 청각적 이미지. 제주 휘파람새가 휘파람 부는 소리, 또 청각.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청각.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쏴쏴 솔소리. 물풀의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칡넝쿨 여간 흰 돌 박힌 고부랑길로 나섰대요. 그럼 내가 어쨌든 어떤 길로 가는 과정에서 봤던 것들, 그 다음에 들었던 소리, 냄새들을 쭉 열거하고 있네. 그치? 그리고 이건 아까 보기에서 봤던 감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문득 마주친 어떤 말이 피하지 않는데, 그럼 얘도 사람을 경계하지 않네. 되게 평화로운 분위기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는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쓰이니까 뭔가 좀 생동감이 느껴지기도 하지. 자, 그리고 이제 8로 가면 고비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삭간나물 대풀 석용. 이것도 열거지, 어떤 풀 같은 것들 같아. 자, 그리고 얘네들이 별과 같은 방울을 다른 고산식물을 새기며 취하며 자며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새기다라는 말을 보면 요런 걸 취하고 먹고 하는 그 대상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되새김질이라고 하지. 누가? 소가 막 위가 4개잖아. 그럼 꺼내서 먹고 다시 씹고 넣어서 또 꺼내서 먹고, 이런 걸 새김질, 되새김질이라고 한대요. 그럼 새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말이나 소가 요런 풀 같은 걸 먹고 사나봐. 됐지? 그리고 백록담의 조찰한 물을 그리워해서 산맥 위에서 짖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대요. 그걸 보러 가는 행렬들도 많대. 그리고 소나기를 흠뻑 맞으며 무지개 말리기도 하고, 궁둥이에 꽃물도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올라가는 중에 비도 맞고 옷을 말리기도 하고 했나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 이거 마지막 맞지? 마지막 9연으로 가면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대요. 너무 깨끗하니까 하늘이 비춰진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나 봐. 그리고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그냥 고단하다 이 정도 읽어주면 되겠지. 다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뭐 소가 갔다 하는데 고단하다 읽어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린데, 얼마나 깨끗했으면 요 백록담에 살짝 그 비치는 이 실구름에도 되게 흐려질 정도로 엄청 거울같이 깨끗하다라는 걸 드러내는겨. 그리고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폭인 백록담은 쓸쓸하다. 그러니까 지금 내 감정이 쓸쓸한가 봐. 왜 그런지는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또 말 되게 어렵게 하지만 내가 그냥 한나절 동안 백록담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는 깨다가 졸다가 기도조차 잊었더니라 하고 끝나. 그럼 얘들아, 뭐 조차라고 할 때 이거 맥락으로 읽으면 내가 맞다, 그거조차 잊었네? 라고 할 때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잊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사람은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겠지. 근데 이 광경을 보니까 항상 하는 것조차 잊을 만큼 자연에 몰입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여기에 흠뻑 취했구나, 여기까지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현대 시도 괜찮겠지? 그러면 쌤은 계속 쭉 진행합니다. 쉬지 않고 쭉 갈게요. 자, 그럼 나머지 문제들도 꼭 풀어보시고, 제발 질문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쌤을 찾으러 오거나 아니면 카톡이나 문자로도 충분하니까 질문을 꼭 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고전시가 118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18. 자, 그러면 얘도 국순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기가 있네. 그럼 보기 먼저 보고 또 한번 열심히 읽어봅시다. 다 끝나가. 좀 더 힘내. 자, 3번을 보면 국순전에는 작가인 임춘의 처지, 그가 세상에 가졌던 불만이 드러났대. 임춘은 문장 실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급제도 실패해요. 숨어 살면서 술로 자신의 불우한 삶을 달랬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즐겨 마시는, 밑줄 그을게요, 술을 의인화해서 그 생애를 서술한 가전을 창작. 자, 그러면 여기서 유일하게 개념화할 수 있는 게 가전이야, 얘들아. 가전. 그리고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얘들아, 전이라는 거 우리 너네들 막 내신할 때 배웠으면 허생전, 춘향전, 심청전, 홍계월전 등등등등 무슨 전 있잖아. 그때 전은 앞에 나와 있던 그 인물의 일생을 다루는 것을 우리는 전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가가 붙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얘는 인물의 일생이야. 근데 이때 가는
가짜거든. 그러면 가짜 인물의 생애를 다룰 건데 너네들 또 이런 생각하겠지. 쌤, 허생도 가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가짜라기보다는 진짜 인간이 아닌 애를 인간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술과 같은 어떤 사물, 또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 종이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돈, 이런 것들을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처럼 해가지고 얘도 어떤 삶을 사는 것처럼 전기를 쓴 것이 가전이라는 거야. 되지? 가짜 전기라고 기억을 해주고 사물을 사람처럼 그의 일생을 다뤘구나 라고 해줘. 자, 그리고 나서 이 가전이 소설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때까지 쌤이랑 수업했던 거 보면 가장 먼저 산문의 시초로 나왔던 건 설화예요. 설화. 옛날 옛적에 하면서 조금 유치하고 우연성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도 잘 나타나지 않은 설화,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발달하면 소설의 형태로 가요. 그럼 가전은 설화로 들어갈까 소설로 들어갈까 할 텐데 여기 중간에 딱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설화보다는 뭔가 좀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소설보다는 그래도 뭔가 아직까지는 구체화가 덜 됐고 요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줘. 그래서 가전의 의의를 보면은 설화와 소설을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봐준대요. 됐죠? 소설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형태입니다. 가전이란 말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짜 전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술이 주인공이 될 건데 이를 통해서는 뭘 드러낼 거냐 묶어주시면 되죠. 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 생각하고 숨어 지내며 존경받는 것이 벼슬 하다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나의 처지에 대한 합리화, 그리고 당시 부패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지 읽으면서 찾아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따라오면서 필기하셔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순 네모 쳐주시고 어떤 소설이든 인물에다가는 다 네모 치면서 시작을 할게. 자, 국순 네모. 국순의 또 다른 이름은 자후이다. 그리고 그의 선조 네모 쳐주시고요. 얘들아, 선조는 조상이잖아. 그럼 조상 얘기까지 하네? 라고 할 텐데 가전은 그게 애들의 형식이야. 다시 말해 집안 내력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어땠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어땠고 이런 것도 가전의 하나의 틀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줘. 자, 무튼 그의 선조는 농서 지역 출신이고요. 국순의 90대 조상인 모에다가 네모. 얘는 후직을 도와서 밑줄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도록 한 공로, 모의 역할이야. 그리고 시경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밀과 보리를 주었구나 라고 한 구절은 이러한 사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도록 한 공로, 이거랑 이러한 사실을 이어주세요. 모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었대. 그리고 얘들아,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 술 담글 때 밀, 보리 같은 거 있어서 술 담그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술 담그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줬네?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모는 처음에는 숨어서 벼슬 하지 않았대. 그럼 벼슬에다가 X 좀 쳐주시고 나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골에서 살았대. 자, 뒷날 임금이 모의 소문을 듣고 조서를 내려 수레를 보내 모를 불렀고, 그리고 임금이 지방에 명령을 내려 모가 가는 곳마다 후하게 예물을 보내도록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모의 집을 방문하도록 했대요. 그러자 모는 사람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친구 사이 맺었고 자신의 능력 감추고 사람들과 뒤섞여 살았어. 이에 훈훈한 기운이 사람들에게 스며들면서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고 온전해졌대. 그러니까 술 마시면 사람들이 유해지고 막 이런 걸 얘기하나 봐. 자, 그러자 모는 기뻐하면서 나를 완성하는 건 친구라고 했는데 이 말이 진짜네? 라고 했다. 점점 모의 맑은 덕이 알려지면서 임금님이 모의 마을에 정문을 세워줬고 그 뒤 모는 임금을 따라 황구해서 제사도 지냈대요. 그러면 우리 술이 제사상에 올라가게 됐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임금은 그 공으로 모를 중산 후에 책봉했대. 그럼 우리 책봉이란 말 때문에 이제 벼슬하게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책봉하고 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고 처음에는 안 했다가 나중에는 벼슬자리에 올랐고, 그리고 시급 1만호, 식질봉 5천호를 내려줬대. 그리고 국시라는 성까지도 주셨대요. 자, 그리고 모의 오세손 네모 쳐주시고 얘는 성왕을 도와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임무로 삼아서 태평성대도 이룩했고, 그러나 강왕이 즉위한 뒤에 모의 오세손을 홀대하여 벼슬을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했대. 그럼 쓰임새가 조금 줄어든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그 결과 모의 오세손의 후손들 중 유명한 사람이 없고요. 모두 민간에 숨어 살게 됐대요. 그러면 약간 술이 정치에 나가지 못하네? 약간 금지령 내렸을라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네. 자, 그리고 중력 이후로 가면 바로 묶어줄게. 순의 제주와 도량이 크고 깊으며 넓기가 만경창파 큰 물결과 같아 맑게 하려고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았다. 닫아주시고요. 그럼 요거 열고 닫은 거 옆에다가 이 사람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는 거 써주시면 돼요. 도량이 크고 재주도 많았다. 대놓고 말하잖아. 그리하여 그의 풍류적인 성격은 시대를 기울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운을 매우 더해주고 순이 어떤 도사에게 나아가서 하루 종일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모두 기절하게 만들었대. 그러니까 술 마시면은 막 사람들 막 혼비백산 하는 거. 자, 그래서 순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니까 순을 국처사 어떤 선비라고도 말을 했대요. 자, 그리고 공경대부 신사 방사 같은 사람으로부터 머슴 목동 오랑캐 외국인까지 순의 향기 이름을 마신 사람은 모두 순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매번 성대하게 모일 때마다 순이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두 근심해서 아이고 술이 없으면 즐겁지 않다 라고 말했으니 사람들이 술을 너무 사랑했대. 그러니까 술의 파급력이 크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태위 산도 네모 쳐주시고 사람입니다. 얘가 물건을 감식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일찍이 순을 보고 어떤 할미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았는가 칭찬하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우리 훌륭한 아이 옆에다 플러스 하나 해주시고요. 근데 천하 사람들을 장차 잘못되게 할 사람은 바로 이 아이가 틀림없다. 그럼 좋은 칭찬을 해줘 놓고서는 이제 나쁜 일도 일어날 걸 암시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옆에 우리 장차 잘못되게 할 사람 옆에다가는 마이너스 해주시고요. 밑에다가 술의 폐해라고 하나 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고 하여 복선이라고 쓰자. 밑밥을 깔아 놓는다는 거야. 이 밑밥 잘 회수하는지 봅시다. 자, 그리고 공부에서 순을 불러 청주종사 뒤에 뜻 보면 좋은 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맥락으로 보면은 그냥 좋은 관직? 뭐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지. 이 좋은 관직으로 임명했으나 위가 막히기 때문에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어서 그리하여 평원도그 나쁜 술, 다른 말로 하급관리로 벼슬을 고쳤대. 그래서 이제 순이 한탄하기를 내가 닷대의 쌀 때문에 허리를 굽혀 시골의 어린아이에게 향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낮은 관리를 줬으니까 그럼 시골에 그냥 그럭저럭한 하찮은 사람한테도 내가 잘해야겠네. 근데 그런 건 싫어. 이런 거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뒷부분이 중요해. 요거는 물결мет줄을 좀 할까? 마땅히 술단지와 도마 사이에 서서 담론할 뿐이다. 그러면 요것도 생각해보면 얘들아 막 그 술 도마와 뭐 단지 사이에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술상이야, 술상. 그러니까 나는 술상이 있는 곳에서만 이야기를 할래. 그럼 이런 술상이 있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쉽게 말해 정치 외교하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돼? 표수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조정에 나아갈 거야, 정치에 나아갈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시골 가라고 하지만 나는 중요한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 물결 밑줄한 거 옆에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정치 참여라고 하나 써줘. 나는 하찮은 사람이랑은 같이 막 그렇게 절하지 않을 거고 조정에 나아갈 거야 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 꼭 생각해주고. 자, 그리고 그때 또 네모칠게요. 관상을 잘 보는 어떤 사람 네모치면 순한테 너는 붉은 기운이 얼굴에 있으니까 뒤에 반드시 귀하게 돼서 천종록을 누릴 거야. 마땅히 기다려서 좋은 값에 팔아라 라고 말했대. 그럼 아까 우리 위에 산도랑 다르게 좋은 것들만 암시해 준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옆에다 그냥 플러스 해주시고요. 암시라고 또 하나 해줘. 자, 그리고 나서 진나라 후주 때 좋은 집 자식들을 주객 원해랑으로 임명했고 당시 임금이 순의 사람됨을 남다르게 여겨서 장차 순을 크게 쓸 뜻이 있었대. 그래서 금으로 사발을 덮어 순을 선발해서 광록대부 예빈경에 임명하고 뭔가 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술잔을 올려 공으로 삼았고 무릇 임금 신하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임금이 반드시 순으로 하여금 그것을 짐작하도록 했대.
때문에 임금의 사랑까지 받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순이 나아가고 물러나고 응대하는 것이 조용히 뜻에 맞으니까 임금은 순의 말을 다 들어줬대. 야, 네가 말하는 건 정말 곱고 맑구나. 내 마음을 열어주고 마음을 풍부하게 해주는구나 라고 했대요. 자, 순이 권력을 잡은 뒤에는 어진 사람과 사귀고 손님 접대하고 사람들에게 음식 주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종묘에 제사 지낼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대요. 그럼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 술의 역할 정말 두루두루 많이 쓰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좀만 더 갈게요. 자, 임금이 저녁에 연회를 베풀면서 순과 궁인들만 참석하게 하고 가까운 신하도 못 오게 했대. 이로부터 요거는 물결밑줄 할게. 임금이 주사에 빠지고 정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럼 옆에다가 이거 나쁜 거 맞지? 마이너스 해주시고요. 술에 패해라고 써주세요. 술에 너무 빠지면 나타나는 나쁜 일들이야. 그러자 수는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럼 옆에다가 써줘. 얘들아, 임금이 다른 막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입 딱 다물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 마치 누구와 같아? 간신배의 모습과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의 나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도 생각을 할게요. 자, 그리하여 예법을 아는 선비들이 순을 원수처럼 너무 미워했대. 그치만 임금은 순을 보호했고요. 순이 세금을 거두는 거 좋아하고 또 돈을 좋아했대. 그래서 여론들이 순을 참 천하구나 라고도 했대요. 자, 임금이 순에게 너는 어떤 버릇이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막 고사 인용해서 얘기하네. 옛날에 두예라는 사람은 책에 심취하는 버릇이 있었고요. 왕제라는 사람은 말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돈에 몰두합니다. 막 플렉스 막 얘기하는데 임금의 반응 웃으면서 너무 이쁜데? 라고 얘기를 했대. 완전 마탱이가 간 거죠. 자, 그리고 일찍이 순이 임금의 앞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 술은 평소에 입냄새가 있었대. 술냄새 같은 거겠죠. 근데 임금이 그거를 싫어해서 순에게 말하기를 야, 너 나이가 많고 기운이 고갈되어 나의 쓰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하면서 좀 싫은 기색을 보였어. 그랬더니 순이 바로 그 벼슬을 딱 내리고 사죄하기를 제가 받은 관직을 사양하지 않으면 너를 속이게 될까 두려워요. 바라건대 제가 관직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셔서 제가 만족한 상태에서 그만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대. 자, 그랬더니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부축해서 나가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때를 아는 거지. 낄낄빠빠를 아는 거야. 옛날에는 간신배 갖다 놓고. 자, 수는 집으로 돌아오고 갑자기 병으로 죽었대요. 자, 근데 수는 아들은 없어. 근데 친척 동생 청 네모 쳐주시고 청이 당나라에서 벼슬 해가지고 또 관직이 높았대. 그리하여 그의 자손은 중국에서 다시 번성했대요. 중국도 술 엄청나게 됐나봐.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물결밑줄 합니다. 사시는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이 부분이 왜 물결밑줄이냐면 우리 가전에서 항상 맨 마지막 부분에는 작가가 한 줄 평을 써.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다 작가의 비평이라고 하나 써줘. 작가의 비평. 작가가 뭐라고 평가하는지 봅시다. 국시의 선조는 백성들에게 공이 있었고 청렴 결백을 자손들에게 남겼어. 예를 들어 창이라는 술은 주나라에서 아름다운 덕을 하늘에 이르도록 했으니 할아버지한테 받아온 그런 좋은 습관 같은 거야. 그러나 수는 괄병의 지혜로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일찍 금그릇에 선거에 뽑혀 술단지와 도마에 서서 담론하면서도 아까 나온 말 맞지? 정치에 참여하면서도 임금에게 옳은 말을 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폐지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니 그로 인해 왕실이 혼란해지고 엎어져도 붙잡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를 만들었대. 그래서 거원의 말이 정말 믿을만 하구나 하고 끝나요. 그럼 거원이란 거 우리 벌써 알 수 있지. 왜냐면 아까 술의 폐해 때문에 너는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 산도랑 동일 인물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결국 마지막 작가 비평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좋은 점 물론 있었어. 누구 때? 선조 때. 할아버지 때는 좋았는데 너 때 오니까 아이고 나라 망하게 만드네 라는 그런 비판적인 인식 드러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됐지? 그러면 나머지 1번, 2번, 3번도 쌤이랑 같이 읽었으니까 너네들 복습으로 꼭 풀어보시고요. 얘들아 제발 풀어. 알았지? 책 검사할 때 확인은 하겠지만 꾸준히 너네들이 풀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진짜 마지막 지문이야. 현대소설 2 김유정의 떡으로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거의 볼 게 없어 얘들아. 보기를 먼저 보고 그냥 쭉 읽으면 내용이 쉽고 또 재밌어요. 좀 자극적인 얘기들은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쉬지 않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158로 가게 되면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을 해보래. 그럼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할까? 자, 1930년대는 일제 식민지 농업정책 결과 농민들이 빈곤이 극에 달했던 시기야. 근데 얘들아 여기는 밑줄을 쳐놓기는 했지만 사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 때 뭐 당연히 힘든 거는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 배경이 일제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농촌 공동체가 붕괴됐고 내 땅 가져서 농사 짓던 사람들 땅 빌려야 됐고, 그리고 땅 빌렸던 사람들은 땅도 잃고 유랑하게 됐대요. 되게 비참하죠. 자, 그리고 전망 없는 현실 속에서 저항의 움직임도 있기는 했대. 그러나 다수의 하층민들은 대책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 나가야 됐대요. 그럼 얘들아 이것도 문장을 참 잘 만들어 놓은 게, 이 글에서는 저항의 움직임보다는 다수 하층민들의 삶을 다루겠다고 뒤에 이렇게 놔둔 거잖아. 여기가 포인트겠죠. 자, 근데 이 소설 제목 떡은 이런 일제강점기 비참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옥인의 가족이 나올 거래. 그러면은 아예 어떤 인물의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체크해야겠지. 이따 옥인의 가족 나오면 꼼꼼하게 보자. 자, 이 가족을 묶어주면 빈궁한 삶의 현장과 또 판단력이 부족한 오기의 무리한 행동, 그리고 이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몰인정한 태도 등을 형상화함으로써 그때 농촌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대요. 그리고 특히 집중하래. 굶주림에서 비롯된 욕구를 채우려던 그 어린아이의 행위가 도리어 위기를 불러오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은 비참한 실상을 부각할 거래. 자,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도 생각하면서 읽어보래요. 자, 그러면 우리 옥인의 가족 나왔을 때 어떤 비참한 사건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갈 거고, 그리고 보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 요것만 일단 밑줄을 좀 긋자. 그리고 얘들아 이 1번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자, 읽어보면 이 작품 서술자는 자신이 목격한 바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전달을 할 거래. 근데 이거는 물결 밑줄. 시점의 제약을 넘어서 말하기도 할 거래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너네들이 문제 풀면서 읽어보시고요. 이거를 물결 밑줄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소설에서 출제 1순위는 시점이야. 근데 여기서 시점의 제약을 넘는다? 그럼 무조건 내신에서 나오겠지 이 부분이. 그리고 어렵게 문제를 낼 거니까 왜 시점의 제약을 넘었다고 얘기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쌤이 마지막 질문이야. 힘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55쪽으로 갈 건데, 여기서는 누군가 계속 대화체가 나오면서도 누가 얘기했느냐가 조금 알아보기 힘들게 돼 있어. 그래서 쌤이 얘기하는 거 큰 따옴표 치면서 가보도록 할게. 자, 여보게 여기 앞부분에 큰 따옴표 해주시고요. 어디까지냐 읽으면서 갈게요. 여보게 이 겨울엔 어떻게 지내려나. 올해는 자네 꼭 굶어 죽었네. 요거까지 이렇게 닫아주시고, 이렇게 말하면 친구 대답이 또 열어줄게요. 이거 왜 이러냐? 내가 누구라고? 지금은 밭대기 하나 붙일 것 없어도 이래봬도 한때는 다 요거 닫아주시고, 이렇게 하고 펄떡 뛰고는 지난날의 소작인으로서 땅을 팔 수 있었던 그 행복을 다시 맛보려는 듯. 이거 아까 우리 보기에서 본 적 있지?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비참한 삶이야. 먼 산을 우두커니 쳐다본다. 답답한가 봐. 그러나 업신받는데 약이 올라서 또 열어줄게요. 자네들은 뭐 좀 나은가? 닫아주시고 하고 낯을 붉히다가는 풀밭에 슬며시 쓰러져서 늘어지게 아리랑 타령을 부른대. 자, 그러니까 내 생각에 우리 내에다가 네모 쳐야 돼. 왜? 시점 이거 1인칭이잖아. 그래서 네모 쳐주시고 1인칭이라고 써줘. 내 생각에 적어도 사람이겠거니 할 수밖에. 그럼 나의 속마음, 내면 심리 드러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집에서 지내는 걸 보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영문을 몰라. 그 집도 지 집도 아니고 개똥이네 집에서 얹혀 사나 봐. 원체 식구라야 몇 사람 안 되고 거기다 산 밑에 외따로 떨어진 집이라서 건너방에 사람을 들이면 좀 덜 외로울까? 호젓할까? 요것도 사실 애들아 외우기는 해야 돼. 호젓하다, 쓸쓸하다, 외롭다라는 뜻이야. 하고 빌린
중인 것이었다. 물론 그때 덕희 네모 쳐주시고 얘도 방을 얻지 못해서 하소연하면서 뻔질 드나들던 판이었지만 보수는 별반 없고 농사 때 바쁜 일이나 있으면 거들어달라는 요구만 했대. 그래서 덕희도 얼씨구나 하고 방에 들어가니 무척 좋았대요. 하지만 사람은 방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었어. 자, 이 집 건너방을 보면은 유달리 납작하고 비스듬히 쏠린 헌벽에다가 우중충하기가 일상 굴속 같기도 한데, 그러면 그 집이 되게 좀 뭐랄까 우중충하다는 것을 묘사하면서 드러내는 거 맞지? 옆에다 묘사라고 써줘. 겨울 같은 때 들여다보면 가관이래. 윗목에는 오기, 너무 중요하지 얘들아. 네모 쳐주세요. 왜냐면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잖아. 오기는 누더기를 들쓰고 앉아서 배고프다고 킹킹거리고 있고, 아랫목에서는 화가 막 나 있는 아내 네모 쳐주고, 나는 모른다는 듯이 벽을 향하여 쪼그리고 누워서 꼼짝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놈 네모 쳐주시고, 아내와 딸 사이에서는 한 자리를 잡고 천장으로만 눈을 멀뚱멀뚱 둥글리고 들여다보는 얼굴이 다 무색할 만큼 꼴들이 말이 아니다. 그럼 이것도 묘사 맞지? 오기네의 가족의 모습을 드러냈어. 아마 먹는 날보다 이렇게 지내는 날이 더 많을지도 몰라. 그러면 그 오기네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중략으로 갈게요. 배고픔에 시달리던 오기는 지주인 땅주인인 도사댁 네모 쳐주시고, 이 사람의 생일잔치에 가는 또 네모입니다. 개똥 어머니 뒤를 따라 나섭니다. 오기가 잔치집에 모여든 동네 계집들은 그런 오기를 박대요. 정말 매정하지. 근데 그 집에 작은 아씨 네모 쳐주시고 웃으면서 오기에게 큰 대접에 국밥을 말아줘요. 좋은 사람이네. 그럼 우리 작은 아씨 옆에다가 플러스 하나 해줄게요. 인정이 많은 긍정적인 인물인가 봐. 그리고 작은 아씨는 오기가 순식간에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떡을 차례로 내어준대요. 제목이 떡이니까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 떡의 순서가 주악, 맛있는 떡이라고 치자. 맛있는 떡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설기와 팥떡 이렇게 나왔다면 맛있는 떡만 먹고 만족했을지도 몰라. 그러면 이 말은 그게 아니라 순서가 맛없는 거부터 나오고 맛있는 떡이 나와가지고 이걸 우걱우걱 다 먹었나 봐. 그러고 백설기 팥떡은 안 먹었을 건데 너는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남의 일을 잘 아느냐고 묻는다면 그 장면을 목격한 개똥어머니에게 설명을 받기로 하자. 얘들아, 방금 너네들이 뭘 들었나 싶을 정도일 거야. 왜냐면 갑자기 쭉 이야기를 얘기하다가 독자들한테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말을 걸고 있잖아. 그럼 너네들 뭘 생각해야 돼? 아까 보기 1번에서 서술에 제약을 뛰어넘는 거, 이런 거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맞지? 서술이 특이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똥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또 큰 따옴표 열게요. 아이고 참 그년 매우 먹습디다. 그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그래 또 떡을 먹어요. 그게 배때기주. 맛있는 떡을 먹을 때 나는 이제 죽나보다 그랬슈. 물 한 모금 안 처먹고 꼬깃꼬깃 씹어서 꼴딱 삼키는데 눈을 요렇게 딥쓰고 꼴딱 삼킵디다. 온 이게 사람이야. 나는 간이 콩알만 했쥬. 꼭 죽는 줄 알고. 추워서 달달 떨고 섰는 꼴 하고 참 깜찍해서 내가 다 소름이 쭉 끼칩디다. 요거 닫아주시고요. 이걸 가만히 듣다가 그럼 왜 말리지는 못했느냐 라고 한탄하니까 제가 일부러 먹이기도 할 텐데 그렇게는 못하나마 배고파 먹는 걸 무슨 일로 못 먹게 하느냐고 되려 성을 발끈낸다. 그러나 요거는 빨간 거짓말이다. 듣다 보니까 개똥어머니 되게 좋은 사람 같잖아. 근데 이 서술자는 아닌 것 같대. 이거 다 뻥인 것 같대. 자기도 분명히 다른 계집과 마찬가지로 마루 끝에 서서 어이구 잘 먹네 잘 먹네 이렇게 칭찬하고 깔깔거리고 했었음이 틀림없을 거다 하면서 착한 척하는 그런 개똥어머니가 신뢰가 가지 않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리고 요거는 물결 밑줄 할까? 오기의 이 봉변. 그럼 맥락으로 읽었을 때 너무 무지막지하게 먹었던 거. 요게 봉변이겠지. 여지껏 동네 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고 할 일이 없으면 계집들은 몰려앉아서 그때 일을 찍고 까불고 서로 떠들어대. 그러니까 가십이야 그냥. 그리고 오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걸 그래도 살아난 것이 퍽이나 이상한 모양 같다. 사람들 조금 그냥 진짜 걱정한다기보다는 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신기하네. 약간 이렇게만 얘기하는겨. 자, 따는 사나흘이나 먹지 못하고 몸이 끓어서 펄펄 뛰며 알을 마치 오기는 그렇게 혼이 났던 거야. 하지만 처음부터 진짜 가슴을 죄인 건 오기 엄마 하나뿐이래. 아파서 드러누웠다가 방으로 돌아오는 오기를 보고 그만 벌떡 일어났어. 왜 배가 이러니? 하고 물으면 대답은 없고 오기는 가만히
오기는 방바닥에 가 누웠어. 배를 건드리지 않도록 반드시 눕는데 아이고 배야 소리를 복고개가 터지라고 내지르며 냉골에서 이리 떼굴 저리 떼굴 구르며 혼자 법석이래. 그러나 뺨이로 먹은 것을 꼬약꼬약 도르고는 필경 까물어 쳤을 거야. 나는 거기서 여기서도 얘들아 쌤이 너무 이거 집중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갔네. 우리 서술자 입장에선 이런 얘기들도 다 들은 거잖아. 근데 마치 그때 그 모습을 본 것처럼 또 서술의 제약을 넘어서 쉽게 말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세 번째 읽는 건데도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읽게 되네. 계속 보면 얼굴이 해쓱해지며 사지가 축 늘어져 버렸대. 이 서술의 엄마는 그의 표현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두 눈이 깜깜했대. 딸을 붙들고 아이구머니 하고 울음을 놓고 이를 어째 몇 번 소리치다가 암으로 봐주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곤두박질 해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갔어. 그의 생각에 이 막 채증 같은 걸 돌리려면 점쟁이를 불러서 경을 읽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아서 대낮부터 북을 두드려가며 경을 읽기 시작했대. 점쟁이를 불렀대요. 민간신앙이겠죠 뭐. 자, 점쟁이의 말을 들어보면 과식했다고 죄다 이래서는 살 사람이 없지 않겠냐. 이것은 음식에서 난 병이 아니고 늘 따르던 귀신이 접해서 이를테면 귀신의 노름이다 라는 해석이었대. 귀신 씌어서 이렇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내 생각에 오기가 그 집 문 앞에 나왔을 때 귀신이 접했을지 모른대. 왜냐면 오기는 문 앞 언덕을 내려다가 눈 위로 떨어져서 한참을 꼼짝 않고 그대로 누웠대. 그만큼 몸의 자유를 잃었었대. 근데 다시 일어나서 눈을 몇 번 털고는 걸어봤대. 근데 다리는 청근인지 한 번 디디면 다시 떼기가 쉽지 않아. 얘들아 이것도 이상한 거 맞지? 오기가 느껴야 되는 걸 마치 내가 느낀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자, 눈꺼풀은 빽빽거려. 또 서나폼은 자꾸 터지고 어깨를 올려서 씩씩거리며 눈속을 조심조심 걸어가. 삐끗하였다가는 배가 터질 것 같아. 아니 정말 배가 터지는 그 걱정보다는 배가 아파서 삐끗도 못하겠대. 과연 오기의 배는 동네 계집들 말 맞다나 애벤 사람의 그것도 만삭인 배 그것처럼 괴로웠대. 자, 개울길을 내려오자 우물이 눈에 띄었어. 갑작스럽게 갈증도 느꼈다네. 엎드려 바가지로 한 모금 꿀꺽 삼켰어. 근데 이와 목구멍이 잠깐 저렸을 뿐 물은 바로 또 넘어와. 그뿐 아니라 뒤를 이어서 떡이 막 쏟아져. 잘 씹지 않고 억지로 삼킨 떡이라 삭지 못한 채 그대로 덩어리 넘어왔어. 우물전 얼음 위에는 삽시간에 떡이 한 무더기가 쌓였고 또 우리 오기는 눈 위에 기운 없이 쓰러지고 말았대. 이러던 애가 어떻게 자기 집에 왔을까 생각하면 여간 큰 노력이 아니고 장한 모험이라고 안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힘들었는데 걸어와? 그럼 그때 귀신 씌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자, 내가 오기네 집을 찾아간 것이 좀 지나서였대요. 진짜 가봤나 봐. 해넘이 바람은 차 몹시 떨렸으나 오기에 대한 소문이 흉해서 너무 궁금해서 갔대. 허둥거리면서 방문을 펄떡 열어보니까 엄마는 딸 머리맡에서 무릎하게 눈을 비벼가며 아직도 울고 있고 냉병은 그래도 가셨는지 노랗게 고민하던 그 얼굴이 불쾌하니 또 눈물이 흐른대. 자, 그리고 놈 아빠인가 봐. 그 놈은 쭈그리고 앉아서 나를 보고도 인사도 없어. 팔짱을 떡 찌르고는 맞은 벽을 뚫어보며 무슨 결기나 먹은 듯 위험을 보이며 되게 좀 굳어있는 상태로 앉아 있었대. 자, 그리고 그날 이후 오늘이 됐네. 오늘은 일찍 나온 것을 보니까 나무도 잘 판 모양이래. 그럼 그 놈은 우리 오키 아빠는 오키가 아니라 오기 아빠는 나무 파는 사람이었나 봐. 근데 그 놈이 옆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이것도 큰 따옴표 할게요. 여보게 진짜 죽지는 않겠나?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봤나 봐. 닫아주시고 하고 물어보니까 봉구 네모 쳐주시고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이것도 한번 열어줄게요. 죽기는 왜 죽어? 한나절토록 경을 읽었는데 닫아주시고 우리 점쟁이 불러가지고 막 귀신 쫓았잖아. 그렇게 하고는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대강 대답을 했다. 자, 그럼 요까지 읽어주면 다시 한번 보기로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요 제약 넘은 거 너무 중요하니까 너네들이 다시 보고 모르는 거 질문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보기로 가면 오기네 가족이 정말 가난해. 그래서 떡을 보고 눈이 완전히 돌아갔지. 그래서 판단력이 부족한 우리 오기가 무리하게 먹었네. 그리고 사람들은 가십거리로만 생각을 했었고, 자, 그리고 특히나 굶주림에서 너무 먹고 싶다라는 욕구를 채우려던 오기의 행위가
죽을 뻔한 위기를 가지고 왔네. 그러니 이렇게 이 어린아이의 배고픔이 죽음, 오히려 이게 만족감보다는 죽음의 위기를 주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현실, 너무 배고프니까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강조하면서도 그럼 얘들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데? 오기의 무식함이야? 오기 엄마의 무능력이야? 아니겠지? 그 원인은 그치, 일제강점기, 이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들었던 일제강점기 그 사회에 있다까지 생각을 해주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 자, 되겠지? 소설들 이제 있는 이야기들이 재밌어지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요까지 보도록 하고 인강으로 봐줘야 되는 친구들 반드시 다시 한번 돌려보고요. 문제 좀 제발 풀어 얘들아. 그리고 선생님이 주말마다 검사할 거니까 꾸준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시간 내서 쌤이 인강 찍었다고 생색 한번 내고 고생 너무 내가 많이 했으니까 너네들도 그만큼 고생 좀 해줘. 자, 그럼 수고했어.